그 편지에 적혀있던 주소는 누군가의 무덤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공원묘역 5구역 32번. 저는 차에서 내려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곳 주소를 적으셨을까요? 이 봉투를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윤소정. 1948년생 1979년 작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편지는 산 사람이 아니라 먼저 간 사람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지연입니다. 올해 54. 남편은 중소기업 격리고 딸은 고3 수험생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 구도심 다세대 빌라 2층에 삽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경상도 할아버지가 이사 온 뒤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박만석. 76. 혼자 사십니다. 첫 만남은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분리수거함 앞에서 할아버지가 제 쓰레기 봉투를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이거 누가 버렸노? 플라스틱에 비닐 붙은 거 떼야 되는 기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버린 건데요. 그냥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수거 안 가져간다 아이가. 저 바빠서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바쁨은 제대로 못하나? 동네 망신이제.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제 쓰레기를 검사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분리수거함 앞에서 대기하셨습니다. 제가 봉투를 내려놓으면 곧장 열어보셨습니다. 이번엔 또 뭐고? 우유팩 안 씻었네. 물로 헹궜어요.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기라. 펴서 말려야 된다. 할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는 기 이 꼴이제. 남편은 웃었습니다. 참견쟁이네, 그냥 무시해. 저는 답답했습니다. 매주 검사받는 기분이야.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네가 심심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문제는 쓰레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차 라인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빌라 앞 주차 공간은 좁았습니다. 차 2대가 간신히 들어가는 폭이었습니다. 저는 늘 오른쪽에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왼쪽에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차 삐뚤어졌습니다. 네. 제 차요? 라인 넘었어요. 내 차 문 못 열겠어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기 아니라 안 되는 기라. 다시 대소. 저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꺾어 10cm 정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셨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네. 저는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주차는 한 번에 제대로 해야 되는 기라. 저는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화났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 때문이지? 저는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나 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단 물주기도 문제가 됐습니다. 빌라 1층 입구에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관리비로 공동 관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출근길에 물을 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꽃이 시들어 보이면 물을 줬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물 너무 많이 줬어요. 네. 흙이 질퍽해요. 뿌리 썩습니다. 그냥 조금 준 건데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줬어요. 손가락 넣어보소. 흙이 얼마나 젖었는지. 알겠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조심이 아니라 아예 주지 마소. 내가 알아서 할 기니.
저는 그날 이후 화단에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할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물 안 주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다고 해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노? 같이 하자는 기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흙 말랐을 때만 주면 되는 기라. 그것도 모르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참견 알레르기구나, 그 할아버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견이 아니라 감시야. 매일 뭔가 지적해. 남편은 위로했습니다. 그냥 무시해. 노인네 상대하지 마. 하지만 무시하기엔 할아버지는 너무 가까이 계셨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할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마다 할아버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할아버지가 계단을 쓸고 계셨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계단 먼지를 쓸고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쓴 계단은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혼자 계단을 쓰실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단 청소하시더라.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신가 보지. 원칙주의자.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참견이 심하실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외로우셔서 그런 거 아닐까? 외롭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가족이 오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사셨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의 참견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또 제 쓰레기를 뒤적이는 걸 보고는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또 캔을 안 씻었네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바빠서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 기 핑계입니다. 제대로 하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역시 할아버지는 그냥 참견쟁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갈등은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뭔가 지적할 거리를 찾으셨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왔네요. 네. 회식이 있었어요. 시끄러웠어요. 문 여닫는 소리.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조심이 아니라 배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기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저래? 우리한테 원한이라도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성격이 그러신 거야.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격 문제 같은데. 저는 딸을 나무랐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딸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었습니다. 공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잠깐 쉬려고 왔습니다.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시끄럽노? 죄송해요. 딸 친구들이 와서요. 친구 왔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옆집 생각 좀 하소. 지금 오후 3시인데요.
조용히 할 시간 아니에요. 오후고 저녁이고 시끄러우면 안 되는 기라. 할아버지, 저희도 이 집에 살 권리 있어요. 권리? 권리가 뭔지는 아노? 의무 먼저 다하고 권리 찾아야지.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인데. 저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됐어. 그냥 조용히 놀아. 딸은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참을게.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지. 이건 도를 넘었어. 저는 말했습니다. 괜히 관계만 더 나빠질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관계? 지금도 최악인데 뭐가 더 나빠져? 하지만 남편도 결국 할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뭔가를 지적하셨습니다. 현관 앞 신발 정리. 신발 삐뚤어졌어요. 복도 전등. 불 끄고 가소. 전기세 나옵니다. 계단 난간. 손때 묻었어요. 닦고 가소.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피하게 됐습니다. 출근 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퇴근도 늦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주칠 시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계단에 앉아 계셨습니다. 요새 일부러 피하는 기제? 아니요. 바빠서 그래요. 바쁜 기 핑계고 날 피하는 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죠. 내가 뭘 잘못했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울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힘들어.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이사 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 지금 집값 올라서 못 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참아야지.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해지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복도에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쓰레기 검사도 없었습니다. 주차 지적도 없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 모르겠네. 딸이 추측했습니다. 여행 가신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무슨 여행?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 편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밤에 벽 너머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옆집에서 기침 소리나. 남편은 다시 누웠습니다. 감기 걸렸나 보네. 자. 하지만 기침은 계속됐습니다. 1시간 넘게. 다음 날 저녁에도 기침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가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딸이 물었습니다. 병원 가셨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알 수 없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퇴근 후 계단을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계단 중간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빌라 계단에 노인이 쓰러져 있어요.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깨어나질 않아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옆집 사는데요. 혼자 사세요. 구급대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 연락처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할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30분쯤 지나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옆집 사는데 쓰러진 걸 발견해서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없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어요. 탈진이랑 폐렴 초기 증상이에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깨어나셨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왜 여기 있노? 할아버지 계단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119 불렀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걸. 할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패 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분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처 아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없어요? 자식분은요?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아버지 집 가서 필요한 거 챙겨올게요. 열쇠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바지 주머니. 저는 할아버지 옷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셨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족이 없대.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돌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내가 병원비랑 필요한 거 챙겨줘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는 말했습니다. 옆집인데 어쩌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탁,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장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할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으셨습니다. 저는 옷과 세면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물으셨습니다. 폐 많이 끼쳤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틀 후면 퇴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와주이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동안 참견 많이 했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알아요. 내가 심했지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용했어요. 말도 별로 안 했고. 근데 나이 들고 혼자 살다 보니.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평생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평생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라이. 할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혼자 사는 기 익숙해짐은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만남은 자꾸 말하게 되고, 참견도 하게 되고, 미안합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렇게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비록 참견이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작게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이틀 후 할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러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셨습니다. 현관 앞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좋아지셨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외로우셨나 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다 그래. 말 상대가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한테 전화 오는 것도 못 받고, 방문객도 없었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라도 잘해드려야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할아버지께 반찬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조금씩 더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 할아버지는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폐 끼치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드세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할아버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저는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병원비하고 반찬값입니다. 저는 봉투를 돌려드렸습니다. 안 돼요. 못 받아요.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받으소.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 돼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봉투를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받지 않을게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서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달라지셨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원래 좋은 분이셨나 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프시기 전에는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밤늦게 할아버지 집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시작된 기침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저는 그날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벽 너머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잠에서 깼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걱정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야위셨습니다. 눈밑이 검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렴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얼마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상태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소.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잠드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입원했어. 일주일 정도래. 남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수고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였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아직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소. 집안일 있을 텐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할아버지는 저를 한참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부탁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서랍장 2번째 칸에 봉투 하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봉투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라이. 거기 주소 적혀 있습니다. 그 주소로 가서 직접 전해주소.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봉투인데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편지입니다. 꼭 전해줘야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꼭입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꼭 전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안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딸이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입원하셨어. 딸이 말했습니다. 걱정된다. 저도 그랬습니다. 식사 후 저는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 텅 빈 집, 침실로 갔습니다.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2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시 구공원로 128.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볍게 떨렸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주소를 다시 봤습니다. 경기도시 구공원로 128.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부탁받은 거 전하러 다녀올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건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했습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들이 보였습니다. 아파트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그쪽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입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공원묘역.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묘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주소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5구역 32번. 저는 안내판을 찾았습니다. 공원 지도가 있었습니다. 5구역은 왼쪽 언덕이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러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5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앞에 섰습니다. 묘비를 봤습니다. 윤소정. 1948년생 1979년 작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 사람 무덤 앞으로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을까?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편지는 산 사람이 아니라 먼저 간 사람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장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떨린 글씨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아, 내가 떠난 지 45년이 됐다. 오늘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내게 쓰는 마지막 편지다. 사실 난 너한테 편지를 많이 썼다. 수십 통.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했다. 오늘은 보낸다. 누군가 대신 전해줄 것이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19의 나에게. 너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지원했다. 둘 다 떨어졌다. 재수를 했다. 또 떨어졌다. 결국 지방국립대에 갔다. 경영학과. 너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곳에서 너는 성실을 배웠다.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다. 졸업 후 은행에 들어갔다. 26살. 너는 늦지 않았다. 늦음은 패배가 아니다. 준비의 시간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29의 나에게. 너는 같은 지점에서 일하는 여자를 사랑했다. 윤소정. 그녀는 너보다 1살 위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똑똑하고 밝았다. 너는 2년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말 한마디 제대로 걸지 못했다. 점심시간에 그녀가 웃으면 너도 웃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면 너도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고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는 지방대 출신이었고 그녀는 서울대였다. 너는 경상도 사투리를 썼고 그녀는 표준어를 썼다. 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하셨지만 고백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위암이었다. 병원에 입원했다. 너는 병문안을 갔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녀는 여위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웃었다. 만석 씨 고마워요. 너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그녀는 석 달을 버텼다. 그리고 떠났다. 31살. 너는 장례식장에 갔다. 하얀 국화를 놓았다. 절을 했다. 그리고 평생 후회했다. 왜 고백하지 못했을까? 왜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첫사랑을 잃으셨던 것입니다.
고백도 하지 못한 채 그 슬픔을 평생 안고 사셨던 것입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33세 나에게 너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 왜 결혼 안 해?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너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혼자 편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너는 이미 사랑했다.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도 너의 마음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40의 나에게 너는 승진했다. 지점장이 됐다. 열심히 일했다. 주말도 없이 일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으면 외로웠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집, 텅 빈 거실, 저녁마다 혼자 먹는 밥. 너는 일로 그 시간을 채웠다. 50의 나에게 너는 은행을 그만뒀다. 명예퇴직이었다. 퇴직금을 받았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너는 작은 빌라를 샀다. 서울 외곽, 조용한 동네, 혼자 살기로 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친구도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60의 나에게 너는 여전히 혼자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였다. 저녁에 잠들 때도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는 매일 그녀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녀의 웃는 얼굴, 그녀의 목소리. 만석 씨 고마워요. 그 말이 너를 살게 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할아버지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평생 혼자 사신 이유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우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70의 나에게 너는 늙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29이었다. 그녀를 처음 본 그날, 그녀가 웃던 그 순간, 너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이번엔 말하고 싶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76의 나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숨이 차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너는 살 만큼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만나러 간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편지를 쓰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소정아, 내가 평생 지킨 한 이름. 너는 내가 사람다워지게 만든 유일한 존재였다. 너 때문에 나는 성실했다. 너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았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평생 말하지 못해서 이제 말한다. 소정아, 사랑한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 편지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저는 묘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0분을 달렸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뛰어서 병동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층마다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504호 할아버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옆집 사는데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요. 혼자 조용히.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오후 2시. 제가 무덤 앞에서 편지를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실에서 눈을 감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남기셨어요. 전해드릴게요. 간호사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건넸습니다. 메모지에는 할아버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린 글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갑니다. 저는 메모지를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전에 쓰셨어요. 점심 드시고 주무셨는데 그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통 없으셨어요. 편안하게 가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장례 준비 도와드릴까요? 연락할 가족분이 안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려요. 간호사는 사회복지사를 불렀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구청에서 장례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구립 장례식장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회복지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유품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책 한 권.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소유하신 것들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짐을 넣었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간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자주 오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셨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남편이 놀랐습니다. 뭐? 언제?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병원에서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편하게 가셨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고통 없으셨으면.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 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편하게 가셨어. 딸이 물었습니다. 장례는 언제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흘 후래.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 텅 빈 집. 이제 할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텔레비전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가 보였습니다. 작은 식탁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칸, 손수건과 양말. 두 번째 칸, 비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가져갔으니까. 세 번째 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계약서. 저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 정도. 보험증서도 있었습니다. 장례비 정도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서랍장 위 액자를 다시 봤습니다. 젊은 할아버지. 웃고 계신 할아버지. 저는 액자를 들었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7년 봄. 은행 입사 사진. 29. 저는 계산했습니다. 1977년. 할아버지가 29이셨을 때, 윤소정 씨를 만나셨을 때, 저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통. 모두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셨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 저는 편지들을 봤습니다. 모두 윤소정 씨에게 쓴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편지를 쓰셨던 것입니다. 보내지 못할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는 편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상자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그리고 할아버지 곁에. 저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도와줬습니다. 딸도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사흘 후 구립 장례식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반장님, 빌라 주민 몇 분, 은행 옛 동료 2분. 저와 남편, 딸도 갔습니다. 빈소에 할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남편도 절을 했습니다. 딸도 절을 했습니다. 반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만석 씨 참 좋은 분이었어요. 동네 일 많이 도와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반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하셨어요. 계단도 혼자 쓸고 화단도 돌보시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조용히 동네를 돌보시던 분. 은행 동료분이 오셨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보호자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옆집 사는데 가족이 안 계셔서요. 동료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이 형은 평생 혼자 사셨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윤소정 씨 아세요? 동료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소정 씨. 알지요. 같이 근무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동료분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똑똑하고 밝고. 만석이 형이 좋아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동료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백 못하시고 가셨어요. 소정 씨가 아프셨을 때도 옆에서 지켜만 보시고, 그게 평생 후회셨던 것 같아요.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짧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관 앞에 편지 상자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쓰신 편지들. 이제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관이 닫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안고 공원 묘역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딸이 함께 갔습니다. 5구역 33번. 윤소정 씨 옆자리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골을 안장했습니다. 묘비를 세웠습니다. 박만석. 1948년생 2024년 작고. 저는 두 묘비 앞에 섰습니다.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그분 곁에 계셨습니다. 45년 만에. 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곳에서 행복하세요. 하고 싶었던 말, 이제 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묘역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준 교훈이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은 말 지금 해야 해. 나중은 없으니까.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열었습니다. 옆집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 말하지 못해 후회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 편지로 전한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을, 미루면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미루고 있는 한마디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